죽지 않고 유령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그 방법을 압니다. 지난 4년간 저는 대한민국 서울에 거주하는 유령이었습니다. 제 육신은 매일 아침 낡은 구두를 신고 만원 지하철에 올랐고 대기업 부장이라는 직함을 달고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하지만 제 영혼은, 제 삶의 모든 의미는 태평양 건너 캘리포니아에 가 있었습니다. 아니, 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제 아내와 아들, 그들이 제 삶의 이유이자 제가 벌어들이는 모든 것의 주인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들의 천국을 위해 돈을 송금하는 인간 ATM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기러기 아빠로 산 지 벌써 4년이었습니다. 처음일 2년은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아들의 테니스 실력은 일취월장했고 아내는 그곳 생활에 완벽하게 적응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송금해야 할 돈의 액수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처음엔 월 500만 원이면 충분하다던 생활비는 어느새 800을 넘어 1000만 원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재능이 특별해서 특별 코치를 붙여야 한답니다. 살고 있는 동네의 물가가 너무 올라 집세를 올려줘야 한답니다. 차가 낡아 안전을 위해 바꿔야 한답니다. 저는 제 모든 것을 쥐어짰습니다. 법인카드가 없으면 엄두도 못 낼 비싼 저녁 약속은 모두 피했고 후배의 경조사도 겨우 체면치레만 할 정도로 돈을 아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도 제 양복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렇게 아낀 돈은 모두 태평양 건너로 흘러들어갔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재무제표보다 더 뚫어지게 제 개인의 현금 흐름표를 들여다보고 있을 때 아내에게서 메신저가 왔습니다. 우리 아들 이번에 동계 특별훈련 캠프에 꼭 참가해야 한대. 참가비가 좀 비싸긴 한데 최고의 코치들이 와서 가르친다네. 또 돈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결국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야. 캠프 얘기 들었어. 근데 혹시 이번 달은 좀 힘들지 않을까? 지난달에 차 수리비로 너무 큰 돈이 나가서. 수화기 넘어 아내의 목소리는 즉시 날카로워졌습니다. 당신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나보고 어쩌라고. 다른 애들은 다 가는데 우리 아들만 손가락 빨고 구경해. 당신 아들 기죽는 꼴 보고 싶어? 아니, 그런 뜻은 아니잖아. 됐어. 당신은 항상 그런 식이지. 내가 여기서 얼마나 아등바등 사는지 알기나 해? 당신이 보내주는 돈, 나한테는 한 푼도 안 써. 다 우리 아들한테 들어가는 돈이야.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습니다. 저는 또 죄인이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후배에게 빌린 돈에 마이너스 통장까지 동원해 아내가 요구한 돈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엎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새벽 2시 낯선 국제전화 번호였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제 아들의 코치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아버님, 아드님이 훈련 중에 다른 선수와 부딪혀 넘어졌습니다. 상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병원 응급실인데 의사가 손목 복합골절이 의심된다고 합니다.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어머님과 3시간째 연락이 닿질 않습니다.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제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말하며 전화를 끊고 아내에게 미친 듯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전화기가 꺼져 있어라는 차가운 기계음 뿐이었습니다. 저는 인터넷으로 검색한 테니스 클럽, 아내의 친구 등 모든 곳에 전화를 돌렸지만 그녀를 찾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아들은 수술대에 오를지도 모르는데 아이의 어미라는 여자는 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옥 같은 몇 시간이 흐른 후 다행히 아들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온몸이 허물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아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차분하고 경건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마침 우리 한인 교회 연합 수련회에 와 있었어. 여기 샌버너디노 산속 기도원이라 전파가 전혀 안 터졌네. 특히 은혜의 시간 동안에는 전자기기를 모두 제출해야 했거든. 방금 막 돌려받았어.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 아들은 괜찮은 거야? 교회 수련회, 기도원, 은혜의 시간. 의심의 여지가 없는 완벽한 알리바이였습니다. 저는 아들이 위급한 순간에 함께 해주지 못했다는 분노와 그래도 아내가 신실한 곳에 가 있었으리라는 안도감이 뒤섞여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깁스를 한 아들과 영상 통화를 했습니다. 녀석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들, 괜찮아? 수술은 잘 됐대. 엄마가 교회 수련회 가셔서 연락이 안 됐었대. 제 위로가 오히려 둑을 무너뜨리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아들은 갑자기 참아왔던 울분과 경멸을 토해내며 화면 너머로 절규했습니다. 교회, 아빠, 제발 속지 마세요. 다 거짓말이에요. 무슨 말이야? 아들아, 저 어제 엄마 태블릿으로 친구한테 메시지 보내려고 했는데 엄마 인스타그램이 그대로 열려 있었어요. 엄마 친구한테서 온 메시지를 봤다고요. 사라, 너 진짜 미쳤다.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돈 다 잃었다며? 내 남친은 안 화났대? 라고 써 있었어요. 이게 무슨 교회 수련회예요. 제가 수술 받는 동안 엄마는 카지노에서 도박하고 있었던 거라고요. 그리고 여기 주변 사람들은 다 알아요. 엄마가 다른 아저씨 사귀는 거요. 아들의 처절한 폭로. 사라라는 낯선 이름. 라스베이거스 카지노라는 현실감 없는 단어. 그리고 아내의 남자. 은혜의 시간이라는 아내의 경건한 목소리가 카지노의 슬롯머신 소음과 뒤섞여 제 귓속을 헤집었습니다. 4년간 제가 지켜온 천국은 사실은 가장 추악하고 더러운 위선으로 지어진 지옥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든 채 소리 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 안에 무언가가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죽어버렸습니다. 분노보다 먼저 찾아온 감정은 지독한 자기 혐오였습니다. 속았다는 사실보다 속았다는 것조차 모르고 행복해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보내온 아들의 트로피 옆에서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을 보며 뿌듯해했던 기억. 아내가 생활비가 빠듯하다며 보낸 푸념 섞인 메시지에 가슴 아파하며 제 한 끼 식사를 컵라면으로 바꾸었던 기억. 그 모든 기억이 이제는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제 심장을 헤집었습니다. 제가 쌓아 올린 천국은 사실은 저 혼자만 살고 있던 바보의 낙원이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동이 트기 시작한 창밖을 보며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슬픔이라는 감정마저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대신 제 안에 무언가가 차갑게 식다 못해 날카로운 얼음으로 변해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뜨거운 분노는 어리석은 자의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은 자에게 남는 것은 지독하게 차가운 이성뿐입니다. 저는 아내에게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또 다른 거짓말로 저를 기만할 것이 뻔했습니다.
이제 이 전쟁은 감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날 평생 내본 적 없는 병가를 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뒤져 국제이혼 전문이라는 타이틀이 붙은 법무법인 중 가장 승소율이 높고 가장 무자비해 보이는 곳을 찾아냈습니다. 차가운 대리석으로 장식된 변호사 사무실은 제 초라한 현실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어떤 표정의 변화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들의 폭로부터 아내의 교회 수련회라는 변명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을 때 그는 안경을 고쳤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아버님, 지금부터는 감정을 철저히 배제하셔야 합니다. 그는 냉정하게 현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법정은 진실을 밝히는 곳이 아니라 증거로 사실을 증명하는 곳입니다. 지금 아버님이 가진 증거는 아드님의 증언뿐입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인 아드님을 법정에 세우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며 그 증언만으로는 아내분의 유책을 완벽하게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아내분은 분명 외로운 유학생활 중 잠시 만난 남자친구일 뿐이다. 남편의 무관심이 원인이었다라며 동정심에 호소할 겁니다. 만약 아내의 주장이 일부라도 받아들여진다면 아버님은 재산의 상당 부분을 분할해 주어야 할 뿐만 아니라 과거 양육비와 위자료까지 청구당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말은 비수 같았지만 동시에 제 머리를 맑게 해주었습니다. 그럼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아내분이 잠깐의 실수가 아닌 상습적이고 계획적으로 아버님을 기만하고 문란한 생활을 영위했다는 것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 말입니다. 아내의 미국 내 사생활을 샅샅이 파헤쳐야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미국에 있는 아내의 사생활을 제가 무슨 수로 파헤친단 말입니까? 제 막막한 표정을 읽었는지 변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현지에서 합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희와 협력하는 신뢰할 수 있는 미국의 민간 조사기관이 있습니다. 비용이 들겠지만 소송 전체를 생각하면 결코 아까운 투자는 아닐 겁니다. 민간 조사기관. 영화에서나 보던 단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제 아들을 그 지옥 같은 환경에서 구해내고 제 인생을 되찾기 위해서라면 악마와도 손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탐정 고용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자 제 손에는 앞으로의 전쟁 계획이 담긴 메모가 들려 있었습니다. 첫째, 아내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평소와 똑같이 행동할 것. 둘째, 아들과의 연락을 통해 아내의 내연남에 대한 사소한 정보라도 최대한 수집할 것. 셋째, 당분간 자금 지원을 끊지 말고 평소처럼 생활비를 보내주어 아내를 방심하게 만들 것. 그날 밤 저는 정해진 주간 통화 시간에 맞춰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생애 가장 힘든 연기였습니다. 여보, 나야. 몸은 좀 괜찮아? 응, 난 괜찮아. 당신은? 그녀의 목소리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평온했습니다. 저는 어금니를 꽉 깨물고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욕설을 삼켰습니다. 나도 괜찮아. 아들은 어때? 많이 놀랐을 텐데. 지금은 잠들었어. 당신이 너무 걱정할까봐 내가 잘 타일렀어. 아빠가 너무 놀라면 안 된다고. 역겨움에 구역질이 치밀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감추며 마지막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그럼 끊을게. 전화를 끊자마자 제 손은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가면을 벗어 던진 제 얼굴은
아마 지옥의 악귀와도 같은 모습이었을 겁니다. 저는 곧바로 컴퓨터를 켜 변호사에게 받은 미국 민간조사기관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남자에 대해 제가 아는 유일한 정보, 테니스 코치 그리고 리오라는 이름을 적어 보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두 개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낮에 저는 대한민국 서울의 대기업 부장이었습니다. 수십 명의 부하 직원을 거느리고 수백억짜리 프로젝트를 지휘하며 빈틈없는 모습으로 회사의 신뢰에 보답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어 저 혼자뿐인 작은 오피스텔의 문을 닫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태평양 건너에서 벌어지는 조용한 전쟁을 지휘하는 사령관이었습니다. 제 컴퓨터 모니터는 적진을 살피는 레이더가 되었고 제 휴대폰은 비밀 지령을 내리는 통신 장비가 되었습니다. 이 처절하고 고독한 전쟁의 이름은 트로이 목마 작전이었습니다. 작전의 첫 단계는 적을 안심시키고 스스로 성문을 열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매달 정해진 날짜에 평소보다 오히려 더 많은 금액을 아내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아들의 부상으로 인해 병원비와 특별 보양식 비용이 더 필요할 것이라는 이유를 댔습니다. 제 동료들과 술자리를 피하며 저는 그 돈을 아껴 아내에게 보냈습니다. 한때 제 사랑과 희생의 증표였던 그 돈은 이제 제 손으로 직접 적진에 들여보내는 트로이 목마였습니다. 저는 그 돈이 아내의 의심을 잠재우고 그녀가 더 많은 실수를 저지르며 스스로 무너지게 할 미끼가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미국에서 첫 번째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암호화된 이메일을 여는 제 심장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1차 활동 보고라는 제목 아래 파일 하나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파일을 열었습니다. 보고서는 지독할 정도로 건조하고 사무적인 문체로 쓰여 있었지만 그 내용은 제 영혼을 핥히기에 충분했습니다. 보고서는 그 남자의 신상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는 시민권을 가진 재미교포였으며 프로 테니스 선수 경력은 없었고 여러 클럽을 옮겨 다니며 부유한 여성들을 상대로 개인 레슨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보고서는 그가 몇 차례 금전 문제로 다른 여성들과 다툼이 있었다는 사실까지 기록해 놓았습니다. 제 아내는 그런 남자에게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기자 제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곳에는 감시 기록이라는 제목 아래 제 아내의 24시간이 담긴 사진들이 날짜와 시간대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의 배경은 눈부신 캘리포니아의 햇살이 쏟아지는 테니스 코트였습니다. 아내는 몸에 딱 붙는 운동복 차림으로 라켓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그 남자가 아내의 허리를 감싸 안은 채 자세를 교정해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레슨이라기엔 지나치게 다정하고 끈적한 자세였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고통스럽게 한 것은 사진 속 아내의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든 것을 내려놓은 듯한 환한 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운동은 질색이라던 사람이 제 앞에서는 늘 피곤하다며 인상만 쓰던 사람이 다른 남자 품에 안겨 저토록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스크롤을 내리자 배경이 바뀌었습니다. 베벌리 힐스의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어두운 조명 아래 두 사람은 붉은 와인이 담긴 잔을 기울이며 마주 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턱을 괜 채 사랑에 빠진 소녀처럼 그 남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진 밑에 찍힌 날짜는 제가 아내에게 생활비가 빠듯하다고
처음으로 하소연했던 바로 그 주 주말이었습니다. 제가 수십 번의 점심을 굶어야 겨우 모을 수 있는 돈이 그들의 와인잔 안에서 붉게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들. 그것은 제 모든 것을 바쳐 마련한 제 아들이 잠들어 있는 바로 그 집 앞에서 찍힌 것들이었습니다. 밤 11시가 다 된 시각, 아내의 차와 그 남자의 스포츠카가 나란히 차고로 들어서는 모습, 그리고 다음 날 아침 9시가 넘어 여유로운 표정으로 집에서 나오는 그 남자의 모습. 탐정은 마치 확인 사살이라도 하듯 두 차량이 밤새도록 같은 장소에 주차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짧은 문장으로 덧붙여 놓았습니다. 그것은 제 가정이, 제 신뢰가, 제 4년의 세월이 하룻밤 만에 완전히 유린당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저는 전쟁 중에도 아들과의 교신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자는 아내의 감시를 피해 비밀스러운 방식으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영상 통화를 할 때는 평범한 부자처럼 아들의 건강과 안부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통화가 끝나면 저희는 게임용 메신저를 통해 진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저희 부자만의 암호 채널이었습니다. 엄마가 이번 주말에 또 어디 간대? 상처받은 영혼을 위한 힐링 캠프라나 뭐라나. 아들이 보내온 정보는 탐정의 보고서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아내는 제게 그랬던 것처럼 아들에게도 뻔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아들에게 무리한 요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스스로를 지키고 너무 깊이 상처받지 말라고만 당부했습니다. 아이는 이미 전쟁의 최전선에 서 있는 어린 병사였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보고서는 점점 더 두꺼워졌습니다. 아내의 남자는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주말에는 골프 클럽에서 만난 다른 남자와 평일 저녁에는 와인 동호회에서 만난 또 다른 남자와 어울렸습니다. 제 트로이 목마는 성공적으로 적진에 침투하여 아내가 마음 놓고 파멸의 파티를 즐기도록 부추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가 도착했습니다. 탐정은 라스베이거스의 한 호텔 카지노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영상 속의 아내는 짙은 화장을 하고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처음 보는 남자들의 부축을 받으며 비틀거렸고 그중 한 명과 복도에서 낯뜨거운 애정 행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영상의 마지막, 그녀는 그 남자의 팔에 이끌려 호텔 객실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제 변호사에게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몇 시간 뒤 변호사에게서 짧은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사냥을 시작합니다. 지난 몇 달간 저는 제 자신을 죽이고 오직 이 순간만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변호사와 함께 서울가정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차갑고 정적인 공기로 가득한 법원의 복도를 걸으며 저는 이곳이 수많은 가족의 역사가 공식적으로 끝을 맺는 장소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서류에 인감 도장을 찍는 제 손에는 지난밤과 같은 떨림이 없었습니다. 오직 차가운 강철 같은 결심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이혼 소장은 국제사법공조를 통해 미국에 있는 아내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소장에는 피고의 부정한 행위라는 문구만 간략하게 명시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결정적인 증거의 칼날은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습니다. 아내의 반응은 제 예상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녀는 소장을 받고 격분했다고 합니다. 그녀가 고용한 미국 변호사를 통해 그녀는 오히려 저를 정서적으로 아내와 자식을 방치한 무책임한 가장으로 몰아세우며 이혼의 책임이 제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산의 70%와 아들의 단독 양육권, 그리고 천문학적인 액수의 위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가진 증거라고는 고작 아들의 서툰 고백 정도일 거라 얕보고 이 법정 싸움을 자신의 부와 자유를 굳힐 마지막 기회로 삼으려 했습니다. 그녀는 화상 재판에 출석하는 것에 자신만만하게 동의했습니다. 스크린 너머 눈물과 연기만으로 재판부를 속일 수 있다고 믿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심판의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굳게 입을 다문 채 원고석에 앉았습니다. 잠시 후 법정의 대형 스크린에 미국 영사관의 한 방에 앉아 있는 아내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화장기 없는 얼굴에 수수하고 어두운 색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상처받고 마음고생이 심한 비련의 여주인공 모습이었습니다. 그 뻔뻔한 연기에 헛웃음이 나왔지만 저는 표정을 감추고 정면의 재판부만 응시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아내의 변호사는 아내에게 발언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녀는 준비한 대로 스크린 너머로 눈물을 글썽이며 자신의 불행했던 결혼 생활을 토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지난 20년간 이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며느리였고, 누군가의 아내였고, 아이의 엄마였을 뿐, 제 자신은 없었습니다. 남편은 단 한 번도 제 꿈이 무엇인지,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봐 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돈만 가져다 주면 자신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의 삶은 제게 유일한 탈출구였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한 사람에게 마음을 기댄 것은 제 평생에 단 한 번뿐인 실수였습니다. 외로움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흐느끼며 말을 맺었고 방청석 일부에서는 안타까운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녀의 연기는 완벽에 가까웠습니다. 그때 제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칼날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피고는 남편의 무관심 속에서 너무나 외롭고 힘드셨다는 말씀이시군요. 깊이 공감합니다. 그 외로움 속에서 피고는 테니스 코치인 그 남성분에게 마음을 기대게 되신 것이고요. 맞습니까? 아내는 고개를 숙인 채 작게 네라고 답했습니다. 그녀는 이 공방이 한 남자와의 실수에 대한 것으로 한정될 것이라 믿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제 변호사가 재판부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재판장님, 원고 측은 피고가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증거 자료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변호사의 말이 끝나자마자 법정의 대형 스크린에는 제가 밤새도록 보았던 배신의 장부가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스크린 속 자신의 모습과 그 옆에 떠오르는 증거 자료를 번갈아 보는 아내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것은 피고의 미국 내 신용카드 및 은행 계좌 사용 내역의 일부입니다. 피고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명품 쇼핑과 최고급 레스토랑을 즐겨 찾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스크린에 나타난 것은 사진들이었습니다. 변호사는 먼저 그 테니스 코치와 다정하게 찍힌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말을 멈춘 뒤 서늘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피고의 외로움은 한 사람의 온기로는 채워지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사진은 피고가 골프 클럽에서 다른 남성과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와인 동호회에서 또 다른 남성과 함께한 모습입니다. 사진이 한 장 한 장 넘어갈수록
아내의 동공은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녀의 변호사조차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 변호사는 법정 전체를 향해 선언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마지막으로 피고의 고독한 영혼의 몸부림이 담긴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겠습니다. 스크린에는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의 CCTV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술에 취해 몸도 가누지 못하는 아내의 모습, 여러 남자들 사이를 오가며 웃고 떠드는 모습, 그리고 결국 처음 보는 남자의 팔에 이끌려 호텔 객실로 사라지는 그 마지막 장면까지. 영상이 끝나자 법정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스크린 속 안에는 이제 아무런 표정도 짓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녀가 공들여 쌓아 올린 피해자의 무대는 그렇게 진실의 무게 앞에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사냥은 끝났습니다. 법정의 스크린이 꺼지고 재판장의 선고가 망치처럼 내리꽂혔습니다. 저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법적으로 저는 모든 것을 지켜냈고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승리의 환호 대신 거대한 폭풍이 핥히고 지나간 뒤의 공허한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전쟁에서는 이겼지만 제 삶은 온통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씁쓸한 승리를 곱씹으며 저는 아들을 데려오기 위한 마지막 여정에 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아간 캘리포니아의 하늘은 이상할 정도로 맑았습니다. 그녀가 살고 있는 곳은 제가 알던 화려한 저택이 아닌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낡은 아파트였습니다. 문을 연 그녀는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화려했던 화장도 오만했던 표정도 사라진 채 영혼이 빠져나간 껍데기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아 아들의 양육권 포기 각서에 마지막 서명을 했습니다. 그녀가 텅 빈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제 속이 시원해? 저는 그저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증오도 연민도 아니었습니다.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건 당신과 나의 선택이 만든 결과일 뿐이야.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인생에서 완전히 퇴장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만 바라보는 아들의 옆모습을 물끄러미 보았습니다. 저는 아들을 되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전쟁터에서 구해낸 깊은 상처를 입은 부상병이었습니다. 법정에서의 싸움은 차라리 쉬운 것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될 이 아이의 마음속 상처를 치유하고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아 올리는 과정이야말로 진짜 전쟁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새로운 집에서의 생활은 어색하고 위태로웠습니다. 평생 일만 해온 제 손으로 차리는 저녁은 매일같이 무언가 타거나 설익었습니다. 아들은 아무런 불평 없이 꾸역꾸역 음식을 삼켰지만 우리의 식탁에는 늘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몇 달의 시간이 흐른 어느 날이었습니다. 재판 때 증언을 도와주었던 캘리포니아의 한인 학부모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그곳의 마지막 소식이었습니다. 그녀의 내연남이었던 테니스 코치는 제가 고용한 변호사를 통해 상간남 소송까지 당하며 완전히 몰락했다고 합니다. 한인 사회에 그의 추악한 행실이 모두 알려지자 그를 고용하려는 테니스 클럽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가 타고 다니던 빨간 스포츠카는 리스료를 감당하지 못해 빼앗겼고 지금은 시 외곽의 허름한 공용 코트에서 아이들에게 공이나 던져주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부유한 여성들에게 기생하며 살아가던 그의 인생은 그렇게 끝이 난 것이었습니다. 아내의 소식은 더욱 비참했습니다.
모든 돈과 명예, 그리고 남자를 잃은 그녀는 한인 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그녀는 한인타운에서 멀리 떨어진 히스패닉 동네의 작은 식당에서 접시를 닦는다고 했습니다. 예전의 화려함은 온데간데 없이 찌든 생활에 10년은 더 늙어 보이는 모습으로 누구와도 말 한마디 섞지 않은 채 유령처럼 살아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자유의 끝은 결국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비참한 고립이었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묵묵히 읽고 그대로 삭제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아무런 감흥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추락이 제게 기쁨을 주지 않았습니다. 저의 전쟁은 이미 그 법정에서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제가 또다시 계란 프라이를 새까맣게 태우고 자책감에 한숨을 쉬는 순간이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휴대폰만 들여다보던 아들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녀석은 말없이 부엌으로 걸어와 제 손에서 프라이팬을 빼앗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새 계란을 깨고 완벽한 반숙 프라이를 만들어 제 밥 위에 올려주었습니다. 그 작은 행동 하나에 제 마음속 폐허에 따뜻한 온기가 번졌습니다. 나의 천국은 무너지고 화려했던 과거는 제가 되었습니다. 폐허 위에 남겨진 것은 아들의 깊은 상처와 나의 후회뿐. 그러나 우리는 말없이 서로의 등을 토닥이며 첫걸음을 내디딥니다. 가장 완벽한 복수는 모든 것이 끝난 자리에서 다시 살아내는 것입니다.